어머니, 제발 좀 알아서 사세요. 솔직히,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제가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죠? 우리 인생에서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300만 원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나는 그 돈을 받아 들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날 이렇게 내쫓는 거니? 아들은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넘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힘을 합쳐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게 든든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야 내가 남기는 모든 것은 너희 어머니를 위한 것이야.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을 생각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예의 바르게 대했고 손자와도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좀 들어오지 마세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면 제가 불편해요. 그냥 쉬세요. 나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답답해서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돼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하시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안일을 아예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화분에 물을 주려고 하면 어머니, 물도 정해진 날에 주는 게 있어요. 손주랑 놀아주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나는 점점 집에서 내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러자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칼날에 가슴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원래부터 불필요한 존재였던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불편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애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아들에게 맡겼고 나는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가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편한데 어머니, 요즘 사기 피해도 많잖아요.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안전할 거예요.
며느리는 자꾸만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남긴 돈을 남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강력하게 밀고 붙이는 며느리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 갔지? 나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돈은 누가 출금한 거죠?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거래입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인터넷 뱅킹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내 계좌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애가 내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저희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돈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줘!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때 방에서 나오던 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내 돈을 몰래 가져갔어. 내가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아들은, 내가 평생 믿어온 내 아들은 그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요즘은 부모님 돈도 자식이 관리하는 시대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걸.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보이길 바랐어요. 엄마,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맡기라니 내 돈인데, 내가 벌어서 남편과 함께 지켜온 돈인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간신히 입을 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부모님 돈도 자식들이 관리하는 시대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돈을 편하게 넘기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내 아버지가 나보고 지키라고 했어. 엄마, 너무 그렇게 꽉 쥐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도 생활이 어렵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돈을 탐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내 돈을 자기들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내 통장에 손을 댄 거야? 나는 겨우겨우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그냥 두셔도 안 쓰실 거잖아요. 그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나아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며느리는 내가 돈을 쓸 일이 없으니 그냥 자기들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내 돈을 가져가 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도둑질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이라뇨? 어머니, 가족끼리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내 돈을 멋대로 가져가 놓고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진정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간신히 손을 들어 내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돈 돌려줘!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얹혀 사시는데. 이 정도는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어머니 돈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우리 가족 돈! 그러면 나는 이 가족에서 내가 번 돈조차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된 건가요?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 써버릴 걸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면서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취급당할 줄 알았다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릴 걸 그랬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내 돈은 며느리 손에 넘어갔고 아들마저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해야 해. 나는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한동안 은행을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내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도착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큰돈이 빠져나갔네요. 이체 기록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십 건의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체는 본인이 승인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고하면 되나요? 그런데 가족 간 거래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해도 가족끼리의 금전거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다는 걸. 나는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남편과 함께 지켜온 그 돈이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이. 나는 다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거래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사기죄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승인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인터넷 뱅킹이 연결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계좌 관리나 인증서를 맡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내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설정해 준다고 했었고 몇 번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걸까요? 나는 그저 가족이니까 믿었을 뿐인데 나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마침 아들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니?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 말이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아침부터 거실에 계시면 숨이 막혀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그냥 저희 인생에서 조금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희생하며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떨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큰 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몇 벌의 옷과 작은 가방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나가신대? 아무래도 그래. 잘 됐어. 우리도 이제 숨 좀 쉬겠다. 근데 그냥 내보내도 돼. 괜히 불안한데. 몰라. 300만 원 줬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하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키운 자식에게 나는 300만 원짜리 존재였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은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우리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천천히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가길 바라는 거니? 그제야 아들은 천천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쫓아내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을 생각은 없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문 앞까지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그 한마디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내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 공기가 이렇게 싸늘했던가. 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길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니 아들이 준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려질 사람이었나?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은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걸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밤중 공원 벤치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몸을 웅크려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공원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에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려질 사람이었나?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내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나는 아들이 준 300만 원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고시원은 한 달에 최소 3, 40만만 원은 들 겁니다. 그럼 몇 달 못 버티겠죠. 찜질방에서 지낼까? 하지만 찜질방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이니까 한 달만 살아도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돈이 바닥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을 아끼려면 당장 숙박비를 아껴야 해. 나는 찜질방도 고시원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몇 날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PC방에 가보았어요. 젊은이들이 저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직원도 여기 PC방인 거 아시고 오신 거죠? 할머님? 이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PC방을 선택한 이유는 이 PC방은 5,000원이면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컴퓨터 화면만 켜놓고 의자에서 앉아서 잠을 취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겐 돈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최소한 공원 벤치보다는 나았어요. 하지만 PC방에서 며칠을 보내자 나는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나는 내가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PC방, 편의점 음식, 간단한 생필품 이런 것들에 쓰다 보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돈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길에서 자야 해. 나는 생각보다 더 급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그마한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도 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나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이거 힘든 일이야. 할머니 몸이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여기 장갑 써. 손 다치니까. 나는 그 장갑을 손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살피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버려진 박스를 찾고 상자 하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허리는 금방 아파왔고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 무리하면 오래 못 버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나는 지금 이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줍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습니다. 나는 버려진 상자를 발견하면 이거라도 주우면 돈이 될까? 라는 생각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자를 주워 리어카에 넣으려 하면 누군가 다가와 거칠게 빼앗아 갔습니다. 야, 이거 내 구역이야!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도는 자리야! 어디서 감히 손대려고 그래? 나는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폐지 하나 줍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구역이 나눠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내가 다시 손을 대지 않자 상자를 리어카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할망구, 새로 왔다고 봐줬는데 정신 차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목을 돌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조금씩 폐지를 모으며 이 일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무작정 아무 폐지나 줍는 게 아니라 가게들이 버리는 박스를 정리해서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골목을 돌며 폐지를 쌓아두고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가게 앞에 놓여진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사이 내 리어카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 리어카 어디 갔지? 나는 허겁지겁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리어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 리어카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떡하지? 리어카는 나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폐지를 모을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터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쩌지? 나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무작정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리어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하구나. 길거리에서 무너지는 자존심. 나는 그날 저녁 더 이상 폐지를 줍지 못한 채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 나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돈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그 돈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그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문득 내가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인생에서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300만 원으로 알아서 사세요. 그 말이, 그 목소리가,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해.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고 나는 땀을 흘리며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 앞에서 버려진 종이 상자들 사이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중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뭐야? 우리 아들 이름이잖아.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계약서와 비밀리에 숨겨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을 떨면서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철저하게 속였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내 존재를 다시 알릴 것입니다. 나는 리어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철저하게 속였구나.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내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일부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내 존재를 다시 알릴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던 사람이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니 사무실 직원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 좀 봐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히 변호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 어디서 구하셨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문제요? 첫 번째로, 어르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산들은 아드님과 며느리 명의로 옮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나는 문득 집에서 쫓겨나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인생에서 좀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300만 원으로 알아서 사세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드니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내 돈을 빼돌린 신고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아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이걸 왜 변호사한테 맡겨? 내 돈이니까. 엄마, 가족끼리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그럼 난 뭐였니? 내 인생에서 비켜줬으면 하는 짐덩어리 아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힘들어서 그랬어. 우리도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이유가 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더 차갑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날 버릴 땐 쉬웠겠지. 그런데 내가 뺏어간 돈을 되찾으려 하니까 이제야 당황스러워?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겠니? 내가 내 돈을 가져갔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내가 나를 내쫓을 때 난 가족 아니었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그때는 힘들어서. 힘든데 내 돈은 필요했니? 내가 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도 힘들어서 한 일이었겠지?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후회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법적으로 해결하자.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정이요? 네. 법적 소송을 피하고 싶어서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걸어주세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나는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되갚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돈을 돌려주는 건 기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대신 내 앞에서 2번 다시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변호사는 내 뜻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합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앞에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폐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날, 리어카를 도둑 맞고 망연자실했던 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기는구나.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 어머니에게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앞으로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게 이보다 더한 짓을 했어.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때는 힘들어서. 힘든 사람은 너희뿐이었니?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폐지를 줍고 있었다. 나는 길바닥에 나앉아서 하루하루를 버텼어. 그런데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내 돈을 훔쳐갈 생각 말고 날 찾아와야 했어.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느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노인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 미안하다는 말이 너희들이 가져간 내 삶을 되돌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서명해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 빚이 없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정말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 나는 내 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폐지를 주우며 나를 도와줬던 할아버지에게 작은 집 한 채를 사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대가예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 곳도 마련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집이 아니라 아늑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았구나. 과거의 나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나눠야 한다. 어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